네,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4부 시작하겠습니다. 수요일은요, 여야 소식 가장 빠르게 알려드리는 대변인 만나는 시간입니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 서재현 전 민주당 상근부 대변인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윤 대통령 어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직접 출석해서 답변하는 거 보셨죠? 네, 맞습니다. 역대로 이제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심판 있을 때는 대부분 아니죠. 다 참석하지 않았어요. 네. 윤 대통령이 처음 참석을 한 겁니다. 어제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 가장 먼저 의원들 끌어내라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답변을 했잖아요. 네, 그동안 거기 참여했었던 주요 사령관들은 다 전화를 받았다고 한 거예요. 누구 네. 말이 맞는 것 같습니까? 그것은 이제 재판 과정을 통해서 가려야 되는 문제겠죠. 이제 네. 헌법재판소도 그렇고 앞으로 열릴 형사재판에서도 그 문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쟁점이죠. 그렇죠. 그런데 전화를 받았다는 사람은 많아요. 네. 근데 대통령은 전화를 안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녹음이나 이런 증거는 사실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재판관들이 이게 양쪽이 이제 엇갈린 진술을 하는데 어느 쪽이 신빙성이 있는가 이제 가려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 과정이 남아 있는 것이고 예. 지금 그 양쪽 말만 듣고서 어느 쪽이 맞는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그건 좀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좀 더 지켜봐야죠. 이게 3차 변론이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법률적으로는 지켜보고 또 무죄 추정으로서는 이제 또 지켜봐야 되겠지만 네. 그 증인들이 있잖아요. 예. 뭐 홍장원 국정원 차장이라든지 그렇죠. 그 이진우 뭐 수사 예, 그 수방사령관 그 일관되게 이제 지시를 받고 특히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전화를 받았다. 특히 곽종근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한 번 정도 받았다고 했지만 결국에 3번 왔는데 2번 받고 세 번째 온 거는 받지 않았다. 거기서 그 구체적 내용이 있기 때문에요. 네. 그 윤석열 대통령은 기존에도 매번 거짓말하셨어요. 명태균 게이트 나왔을 때도 통화 2번 했다고 하지만 2번 네.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신뢰할 수 없다. 그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은. 서재현 전 대변인께서는 윤 대통령의 말을 믿을 수 없다라고 보세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일관되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이해관계에 따라서 거짓말을 할 수 있죠. 말 맞추게 할 수 있죠. 그러나 30년 동안 정말 군인으로 했던 분들이 명령을 지켰고 그에 대해서 지시했던 것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신빙성은 상당히 높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그 법치 국가이고 법치 시스템에 따라서 우리는 유죄인지 무죄인지 사실관계를 가리는 사회이기 때문에 단정을 벌써 해버리거나 거짓말만 한다 이렇게 규정한 것은 저는 그게 잘못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서 이제 국정원 차장도 그 통화는 그 부분에 대한 윤 대통령의 통화는 정치인 체포를 지시한 건 아닙니다. 예, 거기서 이제 그 앞으로 대공수사권도 줄 테니까 하라는 것이고 그 뒤에 받았다는 명단은 여인영 방첩 사령관한테 이제 받았다는 명단인 것이죠.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내일 탄핵 심판에 김용현 전 장관이 출석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예. 김용현 측에서도 굉장히 벼르고 있을 것 같다. 그래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포고령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예전에 했던 것을 뭐 속된 말로 표현하면 정교하게 다듬지 않고 그걸 뺏겨왔기 때문에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책임을 돌렸거든요. 그래서 김용현 이제 전 국방부 장관의 입장에서는 그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을 넘어서 본인이 또 부정당했기 때문에 또 인간의 심리에 있어서는 상관이 지시해서 그것을 따랐는데 또 상관이 본인한테 모든 책임을 넘기려고 하는 그런 태도에 있어서는 또 불쾌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 보면 김용현이하고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누가 말이 맞는지 그 진실을 또 밝힐 또 한 단계가 잠깐 정리해드리면 윤 대통령 측은 김용현 전 장관이 포고령 1호를 잘못 뺏겼다라고 했고 반면 김 전 장관 측은 윤 대통령이 검토를 했다. 검토를 하고 그 이제 야간 금지는 뺐다. 그렇죠. 야간 통행 금지는 빼자라고 했다는 거죠. 내일은 어떤 답변을 할지 참 궁금해요. 김용현 전 장관이 그러니까 그 비상 입법기구 그 쪽지 거기에 대해서는 그건 내가 작성한 게 맞다라는 또 이제 그랬죠. 그런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쨌건 모든 그 당사자들이 진실을 진술하고 그래서 그 진실에 따라서 판단을 받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윤 대통령이 어제 그 변론에서 부정선거 의혹 관련해서요. 그동안은 부정선거 증거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제는 부정선거가 있는지 없는지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약간 한 발 물러섰다고 해야 될까요? 톤을 좀 낮췄어요.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세요?
그 전에 그 며칠 전에 그 편지에서는 예. 증거가 많다라는 이제 그 예. 표현을 썼었거든요, 대통령께서. 근데 어제 그 헌재에서는 사실 확인 차원이었다. 네, 예, 그렇게 그리고 얘기했습니다. 전산 시스템을 들여다볼 수 있으면 한번 들여다 보는 게 좋겠다라는 취지였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헌재 입장에서 보면 어떤 구체적인 증거 이런 게 증거다라고 제시를 하거나 예. 이렇게 하면 이제 그것이 이제 그 심판하는 과정에서 볼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 텐데 예.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 좀 그 수위를 낮췄기 때문에 헌재는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핵심 그 쟁점도 아니고 헌법 파면할지 여부를 가리는 심판에서 예. 그래서 이것이 헌재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지기는 어렵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그 계속 그 지연 전략 하는 것이고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제 군인들을 침투해서 서버 사진을 촬영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걸 이제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제 본인은 아는 거예요. 부정 선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에 부실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뭐 용지가 뭐 바뀌었다느니 그렇게 되면 주민등록에 대한 수개표 2천만 명이 투표하면 2천만 표의 결과가 나오는 것이 예. 정상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설사 부정선거가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내란 행위의 그 당위성은 안 된다. 예. 그러나 본인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시간 지연 즉 왜냐하면 선거를 치러보지 않은 분 입장에서 특히 헌법재판관에 혹시 한두 명이라도 이 부정선거를 주장할 때 그 한번 확인하고 싶거나 그 들어보고 싶은 마음은 있는 네, 거거든요. 네. 그러면 4월 18일 이후에 또 두 분이 제외되게 되면 또 정당성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시간 끌기밖에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죠. 어제 전반적인 네. 그 윤 대통령의 그 모습과 태도와 그 발언을 보면 예. 본인은 이제 자유민주주의 신념 하나로 살아왔다 이제 그런 걸 모두 발언해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전반적인 법적인 심판도 법적인 심판이지만 이것이 무슨 뭐 내란 이런 것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본인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결단이었다. 그런 취지에서 봐달라. 그리고 이제 그런 것을 국민들한테도 그런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그런 그 모습이 아니었나 그렇게 저는 봤습니다. 그러니까 얘기했지만 그 미국의 테러 범죄자들도요. 진짜 총기 난 사람 프리덤 외치고 합니다. 사실 예.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는 외친다고 해서 자유민주주의 수호자가 아닙니다. 그 행동까지 병행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저런 발언은 저는 굉장히 그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최근에 민주당 의원들은 뭐 유영철 연쇄 살인범이죠. 뭐 지존파 한때까지 빗대는 의원들도 있습니다. 근데 현직 대통령이고요. 아직 심판이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예. 형사도 그렇고요, 헌법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제 저런 말씀하신 것은 매우 유감이고, 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매우 위협한 입법 폭주, 그다음에 야당의 의회 독재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것은 그것대로 국민들께서 다 지금 판단하고 심판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부정선거 의혹제기 음모론이 아닌 팩트 차원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국회 측은 지금 탄핵 쟁점이 아니기 때문에 제안을 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 부정선거 음모론 유승민 전 의원이 어제 라디오 인터뷰에서 네. 이거 한번 음모론은 야권에서도 제기된 적이 있다. 2012년 대선 때 이번 기회에 선관위가 또 당국이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한다라는 목소리를 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저는 동의하진 않고요. 예. 왜냐하면 대응 자체를 너무 과도할 정도로 했습니다. 그 국회의원들이 직접 찾아가서 확인도 하고 네. 그냥 말씀드렸지만 뭐 번호 뭐 부실 뭐 1, 2, 3, 4, 5 그 부실한 관리예요. 그냥 부정선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네. 그리고 저도 선거를 3번 해봤지만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수개표 현장에서는 실시간대로 그걸 숫자를 예를 들어 1,000명이면은 그 이제 전산에서는 1,000명이라는 걸 입력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계속 주장하는 것은 주민번호가 만약에 회사 관리에서 해킹돼서 유출이 되더라도 제 주민등록 번호가 바뀌진 않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선거 관리에 대해서 부실할 수 있는 것은 점검해야 되는 것이지만 부정선거 즉 결과 투개표의 상황에서 서재현, 호준석 표가 갈리거나 무효표가 되는 일은 없다라는 것이죠. 네. 선관위를 마치 성역처럼 옹호하는 것은 그건 잘못입니다. 저는 이제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그것이 어떤 정말 뚜렷한 국민들을 설득시킬 만한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계속 그냥 주장만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선관위가 지금까지 국민들에게 이미 노출한 광범위한 부정 채용, 예. 자기들끼리 짬짬이 세습 채용 이런 것들, 그다음에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이 해킹에 매우 취약하다. 이건 국가기관의 감사로 명백히 드러난 사실이고요. 예. 문재인 정부 때 조혜주 대선 캠프에 있었던 문재인 캠프에 있었던 조혜주 선관위원이 거기 상임위원으로 가면서 그 뒤로부터 있었던 수많은 정치적으로 편향된 결정들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다 보셨거든요. 이런 시스템은 다 고쳐야 국민들이 신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부정 채용하고 부정 선거가 다르다는 거죠, 사실은. 예, 알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내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진행하잖아요. 앞서 이 위원장은 방통위 2인 체제 의결 등을 이유로 취임 이틀 만에 탄핵 소추가 된 건데 탄핵 심판 결과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상식적인 판단을 한다면 네. 뭐 국민들이 다 예상하시는 대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11월에 헌재에서 그 문영배 재판관이 정청래 그 국회 법사위원장 앞에 앉혀놓고 왜 헌법재판관들 그다음에 방통위원들 국회 추천목 왜 그 추천을 추천하지 않았느냐. 여야 합의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합의가 안 됐다고 국회가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했느냐 다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례적으로 질타한 적이 있었습니다. 국민들께서 다 아십니다. 헌법재판관들 일부러 임명 안 하고 추천 안 하고 그다음에 이 방통위 2인 체제 일부러 이렇게 방치한 것이 민주당의 정략 때문이었던 것 아닙니까? 그래놓고 이진숙 위원장이 취임하려고 하니까 취임하기도 전에 탄핵할 것이다라고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취임하자마자 이틀 만에 탄핵을 했는데 그 사유가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들 의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상황을 만든 것은 민주당이라는 것을 헌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예. 탄핵이라는 것은 직무상 중대한 헌법과 법률의 위반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틀 동안 직무를 봤는데 직무를 보기 전부터 너는 탄핵이다 이렇게 한 이런 그 독재죠. 독재, 의회 독재 이런 것들 29번을 했는데 국민들께서 다 지켜보고 계시고 이제 하나하나 재평가하는 과정이고 그게 첫 번째 신호탄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기각될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고. 예. 인용되죠. 왜냐하면 이게 인용될 것이다. 왜냐하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인용된다. 왜냐하면 그 결과가 이미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그 이진숙 의원께서 그 헌법 13조, 방통법 13조에 보면 그 2명에서는 그게 그 의결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법원에서도 방문진 이사 임원 6명 보류시켰습니다. 이분이 일을 못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 KBS 사장도 해임이 무효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방송 장악을 위해서 이준숙 임명을 강행한 윤석열 대통령이 오직 2명 본인의 추천권 2명만 임명하고 민주당의 최민희 의원을 임명했는데 임명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런 절차의 그 부정성을 헌재에서 이미 파악했기 때문에 이런 논리 그대로 가잖아요. 그러면 4월 18일 이후에 문영배 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 나가시고 그럼 6명이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한 명이 뭐 여러 가지 사유에서 4명에서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인용 기각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논리 그대로 따지자면. 저건 이제 방통위법을 굉장히 이제 오독하고 이제 왜곡하신 건데. 그래요? 제적의 과반으로 의결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판결이 서로 갈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법원조차도 판결이 갈리는데 그것을 중대한 법률의 위반이다. 도저히 그렇게 볼 수 없는 거죠. 법원이 가처분 정치를 했다니까요. 작년 8월에 2심도 똑같은. 아니 그 반대 판결들도 여러 건이 나왔습니다. 반대 판결도 나왔습니다.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인이 좀 필요한 것 같으니까요. 좀 확인이 되면 또 전해드릴게요. 공수처 이야기 해볼게요.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이틀째 강제 구인 시도에 나섰지만 불발됐잖아요. 증거 인멸 우려를 감안했다면서 서신 수발신 금지 조치 내렸어요. 공수처 수사를 어떻게 보고 계세요? 참 이른바 진보 진영에서 그렇게 그 비난하는 이른바 신군부 때요.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그 사형 선고를 받고 수감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수많은 편지들을 남겨서 그게 옥중서신으로 출간됐습니다. 저도 다 읽어봤거든요. 그 시절에도 편지를 주고받지 못하게 하는 사형수인데도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얼마나 잔혹한 정치 보복을 지금 공수처가 자행을 하고 있느냐. 면회도 안 된다. 그다음에 어제는 구치소 강제 구인 또 어제 또 2차로 또 시도했습니다. 대통령은 병원에 갔는데 미리 예약된 대로 그 사실조차도 모르고 대통령 강제로 끌어내서 조사하겠다고 강제 구인 이런 모습들이 마치 이
문명 사회 이전에 야만 권력이 바뀌면 잔혹하게 막 숙청하고 피해 보복을 하는 그런 장면들을 떠올리게 하거든요. 저는 공수처가 이번에 보여준 이 모습들 얼마나 편향됐고 얼마나 무능한가. 그래서 이것은 다음 정부에서는 불가피하게 공수처는 폐지될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네. 네, 뭐 보세요? 체포영장에서 저도 일련의 과정을 보면 네. 공수처 참 일을 못하는구나 다 느끼신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공수처가 이제 4년 됐잖아요. 이제 예, 4살 아기입니다. 예. 아기.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너무 이제 어른의 어떤 모든 경험과 노하우를 기대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두 번째 체포영장 때는 또 이분이 공수처가 웃긴 것이 법을 뛰어넘어서 경찰에게 넘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미숙함은 있지만 저는 뭐 그 공수처 입장에서는 한편으로 이해되는 것은 서부지방법원이 폭동으로 해서 굉장히 영화 같은 일이 사실로 또 밝혀졌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문서 관련해서도 죄송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또 과도하게 또 폭력을 행여 또 이제 조장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 판단한 것 같아요. 자체적으로. 예. 그러나 지금에서는 이제는 공수처는 본인의 역할을 다 했다. 그래서 검찰에 이첩하고 뭐 10일 나눠서 수사할 필요도 없죠. 검찰에 이제 이첩해서 기소 그리고 나서 사건의 실체 배경도 확인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공수처가 너무 욕심을 과하게 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그렇게 서신, 생각하죠. 수발신 금지 조치라든지 면회 금지 같은 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런 부분은 저는 비상식적이지만 예. 그 서부지방법원에 폭동이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한 조치라고 저는 이해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서부지법 난입 사태에 네. 대한 이야기 해볼게요. 국민의힘이 어떠한 폭력도 안 된다. 그리고 나와서 윤 대통령에게 도움도 안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우리 당을 지지하는 모든 국민을 다 포용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완벽하게 선을 긋는 것은 아니다라는 지적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 규정은 좀 저는 일부러 예. 그렇게 몰아가기 위해서 선을 긋지 않는다라고 규정하는 좀 저는 의도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요? 선은 분명히 그었죠. 네. 지난 월요일에도 그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때 저도 이제 그 현장에 있었는데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분명히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예. 제가 직접 들은 건데요.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폭력을 동원한다면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네. 물리적 충돌이나 폭력적 방식을 쓴다면 스스로의 정당성을 약화시키고 사회 혼란을 가중시킬 뿐입니다. 여러 차례 그것은 절대 안 되는 일이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우리 당을 지지하는 모든 국민을 다 포용해야 한다. 이 권성동 원내대표 어제 발언은 네. 이 얘기가 아니고요. 그 기자들이 극우 유튜버 뭐 이런 걸 이제 물어보니까 극우라는 기준은 도대체 뭔가? 예. 그다음에 그럼 유튜버는 다 그러면 우리가 배척해야 되는 것인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당의 스펙트럼은 우리를 지지하는 예. 모든 국민. 물 드세요. 사실은 뭐 우리를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까지도 포용해야 되는 게 민주주의의 정당이죠. 수권 정당이죠. 알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예, 서재현 대변인. 그러니까 지지하더라도 이제 다 똑같이 자유민주주의의 법적 체제 하에서 지지하듯 뭐 동의하지 않듯 그걸 포함해야지 법을 어긴 거는 그걸 지지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잘못된 거죠 사실. 그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의 국민의힘이 얼마나 공격 많이 했습니까? 소위 말하는 개딸했을 때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이 뭐 다른 의원에 비방하더라도 굉장히 문제 삼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부 당원들은 제명까지 된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가 말은 할 수 있죠. 그러면 그에 대해서 행동도 일치하게 되면 국민의힘은 여기서 단호하게 범죄자고 지금 뭐 계속 밝혀지지만 주동자라고 하는 분들이 자꾸 이제 어느 특정한 세력과 연계됐다는 증거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선제적으로 제어하고 본인들은 혁신의 길을 가야 되는데 말씀은 계속 그렇게 하시면서 행동은 또 같이 가려 하는 태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오늘 아침에도 주제로 나오는 것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김해시 의원들의 김해에 빨갱이가 많다라는 발언을 둘러싸고 파장이 좀 커지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윤리특위에 제소하고 해당 시의원들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이게 사실 뭐 지방 저도 되고 있지만 소위 말하는 한 번씩 그 반국가 단체와 연결돼서 빨갱이라는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의원들은 잘 하지 않죠. 안 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이게 뭐 저는 솔직히 윤석열 대통령의 그 위에서부터 반국가 단체라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 그 의원들은 또 따라가는 것이 있다. 그래서 굉장히 이런 분은 제명을 당연히 해야 되죠. 이런 것도 민주당이나 국민이 요청을 한 것이 아니고 국민의힘이 스스로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도 안 하시는 거죠. 정말 그런 논리라면
우리 국회에서나 뭐 민주당도 그렇지만 ICBM 개발하고 이런 사람들하고 접촉하고 우리가 같이 하면 그것도 해당이 진짜 빨갱이 될 수가 있잖아요. 예. 실질적으로 국민의힘 비례대표 2번 김충건 의원이 ICBM 개발한 북한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그랬다고 해서 그걸 빨갱이 취급하지 않고 그리고 북한군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 주민을 우리 옹호하는 것인데 이렇게 예. 빨갱이로 이념으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죠. 네. 허준석 대변인은요. 좀 귀를 의심케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 ICBM을 개발한 북한 출신이다. 박준권 의원이. 그 빨갱이는 아닌데 북한에서 그런 목숨을 식으로. 걸고 자유를 위해서 탈북한 우리 국민들인데 대한민국 헌법에 우리 국민들이고 우리 사회의 지금 일원인데 ICBM을 개발한 북한 출신이다. 이게 무슨 도대체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리고요, 말씀이에요. 김해 뭐 빨갱이 이런 말은 잘못한 거죠. 뭐 보니까 이제 현장 분위기에 휩쓸렸던 것 같아요. 그 기사를 찾아보니까 뭐 이렇게 뭐 밖에 이제 대중들이 있는데 누군가가 이제 빨갱이가 많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다 대답하면서 그런 것 같아요. 어쨌건 잘못한 겁니다. 예. 이런 말은 잘못한 명백히 이제 안 되는 거고요. 다만 우리 사회에 반국가 세력이 있다 이런 말도 하지 말아라 이런 건 예. 잘못된 겁니다. 아. 그럼 군무원이 군사정보 빼돌리다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 민주노총의 핵심 간부들이 다 이제 간첩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나서 수백 번 지령을 받고 그래서 유죄 선고를 받은 일도 최근에 다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사회가 경계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런 세력들은 척결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 예. 언어 도단인 것인데 얘기했잖아요. 우리 세계적으로 반국가 세력이 있다 하는 것과 김해 시의회 내에 빨갱이 있다는 건 엄연히 다른 겁니다. 네. 김해 의회에 빨갱이가 네. 있다는 말이 아니고요. 예, 그 말은 잘못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주당이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승하자 여론조사 특위를 구성하기로 했죠. 어떻게 특위가 지금 특위는 이제 활동하고 사실 있습니까? 시기적으로나 뭐 좀 공교롭게 타이밍적으로 저는 약간 이제 오해받을 소지는 있긴 한데요. 네. 그 이제 특정한 그 최초에 나왔던 특정 이제 그 여론조사 업체는 저는 굉장히 그 조금 이제 의도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네. 예를 들어 뭐 불법적인 사항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렇게 뭐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를 어떻게 바라보시냐 했을 때는 앞에 불법이 있기 때문에 그럼 바람직하지 않을 수가 있겠네요라고 굉장히 유도성 질문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잘못돼야 되는 것이지만 최근에 여러 가지 나오는 뭐 지지율이 우리가 민주당이 조금 주저앉고 있다는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조작이라든지 민심이 왜곡됐다고 해서 특위를 만든 것은 아니다. 이 네.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럼 왜 만드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누가 특정 업체. 봐도요. 네. 누가 봐도 이게 그 여론을 압박하고 그다음에 입을 틀어막고 일련의 움직임들이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SNS로라도 단순하게 퍼날라도 단호하게 일반인이라도 고발하겠다. 그러니까 카톡 검열이라고 해도 국민들은 다 받아들였는데 이제 본인들은 아니라고 또 이제 부정을 하시거든요. 그 여론조사 업체도 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뭐 고발하겠다, 뭐 방문까지 하겠다, 뭐 이렇게 압박을 했었는데 어제 선거 그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서는 문제가 없다라는 판정을 내렸거든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왜 여론이 바뀌는가를 자성하고 돌아봐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여론조사를 잘못했다. 그다음에 국민들이 가짜뉴스에 선동되고 있다. 그 가짜뉴스를 뿌리 뽑겠다. 이런 장면들이 만약이라도 이재명 대표가 집권을 하게 되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예고편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 여론조사 관련해서는 최근에 이제 민주당 지지율 약세가 나타나면서 비명계에서 목소리가 좀 커지고 있어요. 임종석 전 실장, 이재명만 바라보는 민주당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고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뭐 비명계라고 하면 임종석 실장 제외하고는 뭐 여러 가지 메시지를 계속 내왔었지만은 언론의 관심이 여러 가지 사건에서 좀 묻힌 부분이 있는 것인데요. 저는 뭐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만 바라보는 사람도 있고 그 외에 다른 사람도 있긴 한데 저는 이게 뭐 이재명 대표만 바라본다 해서 지지율이 떨어지고 그러진 않다고 봐요. 사실은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뭐 지도부 그리고 저 같은 당원들이 다 모두 다 합심해서 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또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민주당이 원하는 또 그리고 바라는 그런 것들이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그 메시지를 또 전달하고 때론 저부터 실천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워낙 그 뭐 소위 말해서 이제 워낙 그 내란 행위에 대해서 과몰입이라기보다는 우리 입장에서는 빨리 좀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앞섰다. 그래서
강경한 말씀 그리고 공격적인 어떤 자극적인 단어가 한 번씩 있다 보니까 국민들로 입장에서는 집권을 하게 됐을 때 또 약간의 약간 또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모습과 똑같은 행위를 할 거 아닌가 두려움이 또 약간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당내에서 다른 이야기는 없어요. 최근에 지지율 관련해서는 그동안은 과표집된 것 같다. 보수의 답변이 과표집된 것 같다라는 과표집된 이야기를 것도 맞습니다.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과표집된 것도 있고 우리가 우리 이제 뭐 소위 말하는 민주당 입장에서 잘못한 부분이 있고 이게 혼합적인 것이고 그래서 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이제는 민생이나 정책적인 메시지가 강해야 된다 해서 행보도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저도 방송에 나와서도 가급적 단어 사용이라든지 좀 태도에서도 이제 공격적인 보다는 조금 이제 온화하고 신뢰감 줄 수 있는 그런 걸로 많이 좀 노력을 하고 있죠. 자, 호준석 대변인은 비명계에서 목소리 좀 나오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온화하고 신뢰감 있게 말씀해 주시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민생에 관심을 갖고 말씀하신다는데 제가 기억하는 건 25만 원 지원금 뿌리자 그밖에 이제 없는 것 같고요. 반도체법 같은 것도 여전히 통과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비명계에서 저런 목소리가 나온다는 것은 첫 번째는 한치의 이견도 용납하지 않는 그 아버지 정당에서 이 목소리가 이렇게까지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은 얼마나 이제 그 흔들리고 있는가 내부에서 동요가 심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제 증거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분들이 좀 그동안에도 좀 이렇게 용기 있게 뭔가 자기 목소리를 냈다면 국민들이 지금 좀 더 신뢰를 하시겠지만 그동안 사실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지금 와서 이제 이렇게 뭐 얘기를 하시는 걸 보고 조금은 좀 비겁하다 좀 그런 느낌을 개인적으로 받았습니다. 네. 이재명 외에 그동안 대선자로 언급됐었던 비명계에서 목소리가 더 커질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점점 더 커지겠죠. 그렇게 보세요? 그렇지만 결과를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 출마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정도의 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시스템을 너무나 확고하게 장악을 해놨고 인적 구성도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 대세를 바꾸기는 어려울 거라고 저는 봅니다. 최근에 민생이 어려워지면서요. 추경 예산 이야기 나오면서 지금 지역화폐법 25만 원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얼마죠? 그 총액이? 10조 원가량 13조 원이요. 플러스 마이너스인데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계속 일관되게 주장한 것은 뭐 돈을 살포하는 것이 아니고 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 그리고 선별 지원에 대해서도 열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창용 총재께서 굉장히 질문도 하시고 본인의 소신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대안이나 그런 논의를 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고 결국에는 현금 살포가 아니고 경제 활성화다. 13조든 뭐 1조든 시장에 뿌리는 게 이 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자꾸 현금 살포 없어지는 것처럼 이야기하시는데 지금 보시면 소상공인이 가장 원하는 것들이 사실 경제 살리기 그중에 너무 힘들기 때문에 좀 이제 지역 화폐든 어떤 방식으로든 좀 이제 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정부 차원과 국회 차원에서 좀 해달라는 게 한 목소리입니다.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민주당 지역화폐법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 이번에도 또 추경 때 25만 원 지급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왜 그렇게까지 지역화폐에 집착을 하시는지 잘 납득이 안 됩니다. 때로는 약간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의심을 하시는 분들도 꽤나 있어요. 근데 문재인 정부 때 조세재정연구원이 이미 이것을 다 이제 분석해가지고 그 보고서를 냈었습니다. 지역화폐는 경제적 순손실은 많은데 경제적 순효과는 사실상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역화폐 발행돼 가지고 경제가 살아났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지역화폐에서 어느 지역에서 그 잠깐 소비가 진작되는 것 같으면 이게 마치 풍선효과처럼 다른 지역 다른 지자체에는 그것을 이제 뺏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 드러난 것인데 왜 그렇게까지 거기에만 집착을 하는 것일까?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왜 이재명 대표는 그 얘기만 계속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앞서 정당 지지도 관련해서 여론조사 개요는 저희가 앞서 2부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내용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네, 수요일 여야 소식 가장 빠르게 알려드리는 대변인들 만나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호준석 대변인, 서재현 부대변인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